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타입니다. 오늘은 이 핵과 세계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흥미롭게 거론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 두 나라는 NPT, 핵무기 금지 조약, 그 다음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이 두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핵을 갖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자세히 파악해 보면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 1945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차례로 중국이 64년도에 성공한 이후로 이른바 핵 5대 강국, 핵클럽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NPT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주도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도 미국의 견제로 아직까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로 해가지고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그 힘들게 지금 핵 개발에 지금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아주 특이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의 용인이랄까요? 미국이 또 이걸 또 용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가 나란히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어떤 어려움을 뚫고도 핵무기를 갖겠다 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고, 또 생존하기 위한 국가의 그 존망이 걸리면 국가의 생존 수단으로 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겠다,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사실상 막지 못하는 그런 마력이랄까요? 그런 힘, 그게 바로 핵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1974년도에, 그리고 파키스탄은 알려지기로는 1998년도에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공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인도는 플루토늄, 파키스탄은 모농축 우라늄, 그 핵 연료를 사용해서 핵무기를 갖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얘기를 하자면요, 역사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한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11세기 이슬람이 인도를 침입해가지고 이슬람이 한 800년을 인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지배층은 소수고요. 다수의 백성들이랄까요? 이런 피지배 계층은 힌두교도들로 같이 구성돼서 잘 살았는데 사실 큰 갈등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힌두와 이슬람 간에. 그런데 이제 이 두 종교 간에 갈등이 생긴 거는 역시 제국주의, 그중에서도 영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힌두와 이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영국이 1858년도에 인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지배계층이었던 이슬람의 위상이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이 영국과 결합해가지고 서구 교육을 받는달지, 그 다음에 영국이 통치하는 정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19세기 말부터 이제 영국이 자치 의회 대표제를 실시하는데요. 역시 인구가 전체 5분의 1밖에 안 된 소수 집단, 이슬람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이제 원래 지배계층이고 하니까 재력도 있고 또 이제 우수한 두뇌도 있고 하니까 대학을 설립하고 이제 이슬람 엘리트들을 키우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라든지 서구 제국주의들하고 사이에 두고 이제 이슬람과 힌두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힌두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회의가 창설되니까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연맹을 결성하면서 양측이 말하자면 어떤 정치 체제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갈등에 들어가는데, 영국이 이제 1930년대 들어서 후반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떠날 가능성이 이제 짙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말하자면
제국주의 통치 세력이 떠난 다음에 남게 되는 이슬람과 힌두, 이 두 세력은 얼마나 말하자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아무래도 다수파인 힌두교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창설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양측의 갈등이 점차 물리적 충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46년 영국의 철수가 이제 임박한 그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그 두 세력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해가지고요, 그 갈등 속에 수십만 명이 학살되고 뭐 500여만 명이 피난길에 나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 대륙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요. 1947년 이슬람 인구가 인도의 서북쪽에 주로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또 한참 떨어져 가지고 동쪽에 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파키스탄하고 동쪽에 있는 저기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1947년에 이슬람 인구가 다수인 서북 지역, 그 다음에 동쪽 지역, 이제 지금 최근 현재로서는 그게 방글라데시인데요. 이 양 두 지역이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합니다. 당시 이슬람이 다수인 북서부 카슈미르 지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때 독립하는데 같이 독립하지 않고 힌두 통치자가 인도 연방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다수는 이슬람 국민인데, 국민의 대다수는 힌두 통치자가 인도에 붙으면서 이 카슈미르가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가장 핵심 지역이 됩니다. 오랜 슬픈 불행의 어떤 시작이 그때 되는데요. 두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48년, 65년, 71년 이 세 차례나 전쟁을 벌입니다. 아주 철천지왼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동파키스탄 때 인도가 또 부추겨가지고요,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 독립합니다. 그것이 현재 방글라데시죠. 그래서 이런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파키스탄에게 인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웃 나라, 또 인도에게 파키스탄은 또 역시 또 용서할 수 없는 이웃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파키스탄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인도는 또 소련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냉전 기간에는 또 미소의 대리전도 양국이 또 하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의 재정 지원,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 지원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사력 면에서는 인도가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확 그냥 힘이 빠지면은 사실상 뭐 대항할 의지도 갖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힘이 엇비슷하니까 양국의 갈등이 더더욱 첨예화되고 더 심화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륙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또 특히 인도는 남아시아의 패권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그걸 또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갖게 되는데, 어느 한쪽이 핵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은 두 나라가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 개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가 왜 비폭력주의를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폭력은 폭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비폭력 노선을 견제해가지고 40년대, 50년대까지는 핵 무기를 개발할 뜻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는 절대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54년도에 태평양 마셜 군도에서 대기 중에 핵실험을 했을 때는 세계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아주 앞장서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초대 총리가 네루 아닙니까? 네루가 국제적 반핵 운동을 하고 비동맹 운동에 선두에 서가지고
저 55년 반둥 회의 때 인도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네루도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네루지만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힘, 그리고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그 노선을 천명하면서도 인도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고급 두뇌를 외국으로 유학시켜가지고 원자력 전문가를 키웠다고 하고요. 인도의 여러 대학에 원자력 학과를 설치해가지고 차분차분 핵무기 개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50년대 초반에는 원자력위원회를 만들고 대규모 핵연구단지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6년도 인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첫 원자로를 돌립니다. 물론 네루 수상은 이런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요. 가급적이면 주변국하고의 마찰을 피하면서 용의 주도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는 우라늄 이런 게 없어가지고 플루토늄 이런 계통으로 핵 개발을 하는데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영국의 도움으로 건설했는데 이것이 1956년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1962년도에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브라마푸트라 계곡에서 중국한테 아주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루가 인도의 이 자존심 크게 상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비동맹 자주 노선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방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중국군을 간신히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네루는 핵개발 속도를 확 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특히 이제 중국이 1964년 2년 뒤에 그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 해필이면 64년도에 네루 총리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파키스탄하고의 오랜 갈등도 있지만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하니까 이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루가 죽은 다음에 인도는 핵실험을 아주 급피치를 올려가지고요. 74년도에 라자스탄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핵실험을 한 작전명이 웃는 부처, 스마일링 붓다였습니다. 아마 히로시마에 투하된 정도의 그런 위력의 핵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애초에 핵실험을 하고 인도는 이거는 핵실험이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폭파 실험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평화적인 실험이라고 강변합니다. 강변. 그렇지만 이게 핵실험이라는 거는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아시아로만 국한해서 보면 중국의 일종의 독점이랄까요? 핵 독주를 인도가 깨트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왕에 항상 핵무기를 만들면 핵 투발 장치, 미사일 또 개발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또 미사일 개발에도 주력하는데요. 인도의 유명한 압둘 칼람 박사, 이 사람이 이걸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미사일 전문가인데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중에 1998년도에 5차례 핵실험도 주도하게 됩니다. 인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디의 그 비폭력 노선이 있어가지고 인도 내부에서도 핵 개발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핵 개발에 드는 막대한 경비, 이런 것들도 큰 부담이었죠. 그렇지만 파키스탄과의 그 숙명적인 대결,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인도를 위협하니까 결국은 핵 무기 개발에 나서가지고 현재 보면은 인도가 약 106기에서 118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는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략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아그나-3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014년에 실전 배치했고요. 사정거리 5,200km에 이르는 아그나-5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실전 배치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인도는 이제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 이렇게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지금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미국이 어떤 전략하에 핵무기를 용인할 때도 있고 이걸 저지할 때도 있고 그런 특이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항상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강조합니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되 상대방이 공격하면 보복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즉 인도의 생존 수단으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